고철 덩어리를 한국이 사간다고? 미쳤군. 지금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경악한 충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천여 대가 썩어가는 항공기 무덤인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 날지도 못하는 고철 9대를 700억에 사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저건 수리비가 신형보다 비싼 하늘 위에서 터져버리는 쓰레기죠. 하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해상 초계기가 고작 8대뿐이던 한국은 4천억짜리 신형을 살 돈이 없어 동체만 남기고 전부새로 만드는 무모한 개조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1년 뒤 700억짜리 고철이 중국 잠수함을 11시간 추적하며 신형을 압도하는 괴물 무기로 부활한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세계가 버린 고철을 중국을 흔드는 전략 자산으로 되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노드입니다. 섭씨 47도. 모하비 사막 한복판에 9,347대의 항공기가 줄지어 썩어가고 있었고 금속 냄새와 녹가루가 뒤섞인 바람이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고철 무덤 앞에서 한국 해군 관계자들과 마주 서 있었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제 손에는 5년 전 사고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폐기기체 개조 실패로 조종사가 사망한 그 프로젝트에서 저는 총괄 책임자였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고철 개조 프로젝트에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P3 오라이언 9대를 가리켰습니다. 1980년대에 퇴역한 기체들로 동체 곳곳에 부식이 번져 있었고 랜딩 기어는 노구로 범벅이었어요. 7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였죠. 저는 한국기술진에게 다가갔어요. 카이 소속 엔지니어 3명이 기체 밑에서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땀범벅 얼굴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건 700억짜리 쓰레기라고 레이더를 얻는 순간 공중에서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름은 김상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신형 P8을 사려면 4천억이 필요한데 한국 해군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김상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잠 전력 공백이 심각해서 중국 잠수함이 동해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고 했어요. 신형을 살 수 없다면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서라도 날려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패기 F4 팬텀을 개조하던 프로젝트에서 저는 동체 보강이 부족하다는 경고를 무시했고 첫 비행에서 기체가 공중분해되면서 조종사 2명이 죽었습니다. 불타는 잔해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죠. 저는 김상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사람 목숨을 걸고 하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외쳤어요.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자신들도 위험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 바다가 뚫려 있어서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었어요. 모래 위로 발자국이 깊게 찍혔습니다. 뒤에서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벌써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그리고 저는 그 실패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P3 개조 프로젝트 기술 지원 중단 건의서. 저는 미 국방부에 이 프로젝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모하비 사막이 점점 멀어졌어요. 9,000대의 고철 무덤이 작아지는 한가운데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보고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P3 개조는 군사적 자살행위라고 적었고 기술적 근거를 하나씩 나열했어요. 동체 피로도 한계, 구조 강도 부족, 항전 장비 통합 불가능. 모든 데이터가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미 국방부 항공 프로그램 담당자 37명에게 동시에 전송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신이 쏟아졌어요. 대부분이 저와 같은 의견이었고 록히드 마틴 기술진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고철 개조는 실패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를 포기하겠지, 적어도 더 이상 사람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주 후 한국하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반대하는데 왜 계속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700억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언론은 연일 고철 논란을 다뤘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건 도박이라고 비판했고 책임 추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갈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중단을 직접 요구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계속하느냐고.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무슨 자신감이냐고 따졌어요. 김상훈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두렵다고 하지만 포기하면 한국 바다는 영원히 뚫린 채로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차창을 두드렸고 어둠 속으로 차는 계속 달려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들은 결국 실패할 것이고 저는 그 실패를 목격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펼쳐질 일들을, 그리고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남 사천의 카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경비원 3명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취재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문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미 이곳을 포위한 상태였죠. 김상훈이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공장 내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P3 기체구대가 거대한 경납고 안에 일렬로 놓여 있었고 엔지니어 수십 명이 기체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고 금속 절단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체 앞에 멈춰 섰어요. 동체 외피가 거의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안쪽 프레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는데 부식된 부분을 표시한 빨간 스프레이 자국이 곳곳에 찍혀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김상훈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구조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9대 중 7대가 주날개 연결부에 미세 균열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이 상태로 레이더와 무장을 탑재하면 비행 중 동체 분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년 전 사고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시작됐거든요. 미세 균열을 발견했지만 일정에 쫓겨 무시했고 결국 공중에서 기체가 찢어졌습니다. 저는 김상훈에게 물었어요. 이 데이터를 상부에 보고했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난리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경납고 입구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5명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보좌관들이라고 김상훈이 귀띔해줬어요.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700억짜리 고철에 또 얼마를 쏟아부을 거냐고. 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예산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카이 관계자가 나서서 해명을 시도했어요. 구조 보강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3개월 뒤에도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국민 세금으로 도박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들의 비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처한 상황도 이해가 됐습니다. 보좌관들이 떠난 뒤 김상훈은 저를 2층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벽면에는 프로젝트 일정표가 붙어 있었는데 빨간색 경고 표시가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예산 초과, 일정 지연, 기술 검증 미완료.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사실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다고요. 엔지니어 절반이 이미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매일 회의 때마다 프로젝트 중단 요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경납고에서는 여전히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어제보다 느려 보였어요. 사기가 떨어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미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었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국방부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저는 김상훈을 쳐다봤습니다.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달관은 계속 말했어요. 록히드 마틴도 공식 입장을 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P3 개조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미국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한국을 고립시키는 선언이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김상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항전 장비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특히 레이더 시스템과 무장 제어 소프트웨어는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상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멈추는 것도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포기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고, 미국의 도움 없이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문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항전장비 기술도 없고 구조 보강 방법도 없는데 무슨 수로 이걸 완성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김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납고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카이 임원진, 해군 관계자, 그리고 엔지니어 팀장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카이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고 했어요. 미국의 기술 지원 중단, 국회의 예산 압박, 내부의 기술적 한계. 3중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대령이 발언했어요. 하지만 대잠 전력 공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중국 잠수함이 서해와 동해를 자유롭게 오간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한국 해군의 대잠 작전 능력은 사실상 마비된다고 경고했어요. 엔지니어 팀장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재 기술력으로는 구조 보강이 불가능하다고,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항전장비 통합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건 시간과 예산 낭비라고 덧붙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프로젝트 중단이라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제 예상이 맞는 셈이었어요.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겪을 안보 공백이 걱정됐어요. 김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내일 아침까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카이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 뒤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상훈을 따라 경납고로 내려갔어요. 그는 남은 엔지니어 2명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기체 앞에 섰어요. 김상훈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고, 미국 기술 없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다른 두 엔지니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모함인가 아니면 용기인가?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납고에는 3명의 엔지니어만 남아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들은 도면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공장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죠. 그 3명의 엔지니어가 밤새 만들어낼 기적을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약속된 회의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누군가 출근한 것 같았어요. 경납고 쪽에서 용접 불꽃이 번쩍이는 게 보였고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공장 밖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엔지니어들이 최소 30명은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P3 기체 주변에서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김상훈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3D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구조였어요. 김상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3명이서 미국 기술 의존도를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기존 동체 프레임을 살리되 내부 골격을 완전히 재설계한다고 했습니다. 항전장비도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했어요. 저는 설계도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주날개 연결부 보강 방식이 독특했어요. 기존 리벳 방식이 아니라 용접과 복합 소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설계대로 하면 중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고요. 김상우는 대답했어요. 오히려 200kg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량을 줄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제가 반문하자 김상우는 다른 엔지니어 2명을 불렀습니다. 박민수와 최준혁이라고 소개했어요. 박민수가 샘플 부품을 보여줬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속 패널이었는데 무게는 놀랍도록 가벼웠어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티타늄 합금과 탄소 섬유를 7층으로 적층한 구조라고 한국 조선업에서 쓰는 특수 용접 기법을 응용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부품을 손으로 구부려 봤습니다. 전혀 휘지 않았어요.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강도 테스트 결과 기존 알루미늄 프레임보다 40% 더 강하다고 미국 신형 P8보다도 튼튼하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를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상훈이 저를 기체 앞으로 데려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체 외피만 남아있던 기체가 이제는 완전히 해체돼 있었습니다. 동체 프레임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그 주변에 새로운 부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외피 이외의 모든 것을 교체한다고요. 레이더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로 항전 장비는 국산 전투기 FA50에서 검증된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무장 제어 시스템도 한국형으로 새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몇 달 안에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상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됐어요. 카이 사장과 해군 관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엔지니어들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설계안을 설명했고 미국 기술 없이도 완성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되 일정을 3개월 단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카이 사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실패하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김상훈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해군 대령이 발언했어요. 이 방식이 성공하면 한국 해군이 세계 최초로 폐기 기체를 신형 수준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된다고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프로젝트 계속 진행으로 결론났어요. 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2달 안에 첫 시험 비행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상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도박이라고 2달은 너무 촉박하다고 했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한국에게는 이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공장에 나갔어요. 제 역할은 기술 자문이었지만 사실 지켜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작업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3교대로 24시간 작업이 이어졌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동체 프레임 보강이 완료되고 새로운 항전 장비가 하나씩 장착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레이더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는 미국 것보다 작았지만 탐지 성능은 비슷했어요. 무게도 30%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레이더를 직접 만져보면서 놀랐어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한국 해군 구축함에 탑재된 것과 같은 기술이라고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다고 했어요. 다만 항공기용으로 소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통합 작업도 진행됐어요. 한국이 개발한 대잠 어뢰와 대함 미사일이 기체 하부에 장착됐습니다. 무장 제어 시스템도 한국형으로 새로 만들어졌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조가 아니라 신형 제작이라는 걸요. 동체 외피를 제외하면 모든 게 새로 만들어진 항공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상훈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거라고 기술적으로는 놀랍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김상훈이 웃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자신도 안다고 매일 밤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첫 시험 비행 생각만 하면 손이 떨린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하느냐고요? 김상훈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자기 아이가 해군에 있다고 잠수함 작전을 하는데 대잠 전력이 없으면 아이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5년 전 죽은 조종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6주가 지났어요. 첫 번째 기체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새로 칠한 회색 도색이 빛나고 있었고
기체 옆구리에는 태극기와 P3CK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시험 비행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어요. 해군 조종사 4명이 선발됐고 그들은 매일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완성된 기체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이 기체가 정말 날 수 있을까? 공중에서 분해되지는 않을까? 5년 전 악몽이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김상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기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늘이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김상훈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그렇게 믿는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이 도전이 기적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경납고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P3CK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700억짜리 고철이 신형항공기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시험 비행 당일 아침, 저는 진해 해군기지 활주로 옆 관제탑에 서 있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활주로 끝에 P3CK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 아침도 이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긴장감, 그리고 같은 불안. 김상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난 2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쌍안경으로 기체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제발 부탁이라고, 오늘만은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관제탑 안에는 해군 관계자, 카이 임원진,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니터 6개가 기체의 각 부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조종사 4명이 기체에 탑승했습니다. 기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어요. 낮은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4개의 터보프롭 엔진이 동시에 회전하기 시작했고 프로펠러가 점점 빨라지면서 굉음이 커졌어요. 관제탑 관제사가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각 시스템 점검을 요청했고 조종사가 하나씩 응답했어요. 유압 정상, 전기 정상, 항법 정상, 레이더 정상. 모든 게 녹색 신호였습니다. 이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P3CK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속도를 높였고 기체가 점점 가벼워지는 게 보였어요. 김상훈이 숨을 참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랜딩 기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관제탑 안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거든요. P3CK가 고도를 높였어요. 500m, 1000m, 1500m. 순조로웠습니다. 조종사 목소리도 안정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관제탑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모니터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주날개 연결부 진동 감지. 프레임 스트레스 급증. 김상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진동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조종사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린다고, 조종관이 떨린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소리쳤어요. 프레임 응력이 설계 한계치 90%를 넘었다고, 이대로 가면 구조 파손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5년 전이 떠올랐어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경고, 똑같은 진동.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관제사가 외쳤습니다. 귀환 명령을 내리라고요. 카이 사장이 망설였어요. 단 몇 초였지만 그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경고가 울렸어요. 항전장비 통신 두절. 레이더 시스템 오작동. 모니터 하나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기체 내부 센서 일부가 먹통이 된 거예요. 조종사는 계기판 절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관제사 옆으로 달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종사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귀환하라고,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외쳤습니다. 조종사가 응답했어요. 귀환 중이라고, 고도를 낮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P3CK가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체가 기울어지는 순간 진동이 더 심해졌어요. 모니터의 빨간 경고등이 3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동체 외피 변형 감지. 주날개 연결부 균열 의심. 김상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말을 잃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균열.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5년 전에도 똑같은 경고가 떴고 3분 후 기체는 공중분해됐습니다. 조종사가 다시 보고했어요. 기체 통제가 어렵다고 방향타 반응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어요. 카이 사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상착륙 준비를 지시했어요. 활주로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했습니다. P3CK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어요. 2000m에서 1500m로 다시 1000m로 내려왔습니다. 진동은 여전히 심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내렸어요. 덜컹 기계음과 함께 바퀴가 펼쳐졌습니다. 기체가 활주로에 접근했어요. 100m, 50m, 30m.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끼익 마찰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기체가 미끄러지듯 활주로를 달렸고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면서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기체가 멈췄습니다. 관제탑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도할 수 없었어요. 조종사들은 살았지만 프로젝트는 죽었습니다. 소방차가 기체를 둘러쌌어요. 조종사 4명이 비상구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김상훈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엔지니어들이 벌써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주날개 연결부를 확인한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균열이 발견됐다고 3cm 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항전장비 쪽에서는 메인 컴퓨터가 과열로 다운됐다고 했어요. 저는 김상훈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기체 아래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다고, 이건 안 된다고 했다고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안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봐라, 내가 말했잖아. 이건 사람 죽는다고. 김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체 밑바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수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최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카이 사장이 도착했어요. 그는 상황 보고를 받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프로젝트 중단 안건을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김상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에게 사정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조종사 목숨이 위험했다고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군 대령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시험할 수 없다고 해군은 이 기체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다시 기체를 올려다봤습니다. 태극기와 P3CK라는 글씨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어요. 700억은 이미 사용됐고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기체 구대는 다시 보관창고로 보내지기로 했어요. 김상훈과 엔지니어들은 회의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김상훈에게 다가갔어요.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상훈이 먼저 말했어요. 마이클이 옳았다고, 자신들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도전이었다고, 사람만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이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24시간 불이 켜져 있던 그곳이 이제는 완전히 어두웠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P3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손가락이 무거웠어요. 제가 옳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의 도전은 용감했으나 현실을 이길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상훈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자신과 2명의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싶다고. 회사는 프로젝트를 중단했지만
자신들은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문했어요. 무슨 소용이냐고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쪽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뭘 믿고 계속하는 걸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에 머물렀어요. 한국 프로젝트는 끝났고 제 임무도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갈 항공권도 예약해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김상훈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공장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폐기됐고 기체들은 보관창고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이유 없이 사천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장이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장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당연히 불이 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납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경납고로 걸어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김상훈, 박민수, 최준혁. 3명이 P3CK 주위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완전히 분해돼 있었고 주날개 연결부가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용접기와 측정 장비를 들고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금속 냄새와 용접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상훈이 저를 발견하고 멈췄어요.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한 게 분명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프로젝트는 끝났다고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김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답을 찾았다고 균열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3주 만에 무슨 답을 찾았다는 거냐고 전 세계 항공공학자들이 못 푼 문제를 당신들이 풀었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박민수가 무언가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금속 샘플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프레임 조각인데 표면이 특이했어요. 여러 층이 겹쳐진 구조가 눈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용접 방식이 문제였다고 고온 용접이 금속 구조를 약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최준혁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3D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온 용접과 고온 용접을 번갈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법이라고 각 층마다 다른 온도로 접합해서 응력을 분산시킨다고 했어요. 저는 샘플을 자세히 봤습니다. 7개 층이 보였어요. 각 층의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구조가 정교했어요. 김상훈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강도 테스트 결과였어요. 이 새로운 구조는 기존 방식보다 60% 더 강했고 무게는 오히려 15% 가벼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데이터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김상훈은 옆 책상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테스트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3주 동안 그들이 한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수백 번의 용접 테스트,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 실패와 성공의 기록들.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것만 연구했던 거예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새로운 구조를 개발한 게 맞았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이 기법은 한국 조선업의 특수 용접 기술에서 착안했다고 했습니다. 대형 선박을 만들 때 쓰는 방식을 항공기에 응용한 거라고요.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저는 주날개 연결부를 봤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재작업된 부분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표면이 매끄러웠고 용접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이 설명을 이었어요. 이 구조를 전체 프레임에 적용하면 기체 강도가 신형 P8보다 높아진다고 더 무거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돌아봤어요. 3명의 엔지니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공법은 미국도 못한다고 록히드 마틴도 보잉도 시도한 적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만 할 수 있다고 조선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김상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가능하냐고 이걸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샘플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무게를 느껴봤어요. 강도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면 전체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상훈이 말했어요. 이미 시작했다고요. 저는 놀라서 경납고를 둘러봤습니다. 기체 옆에 새로 제작된 프레임 부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최소 수십 개는 됐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지난 3주 동안 밤마다 부품을 만들었다고 회사 몰래 자비로 재료를 사서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날개 연결부와 동체 핵심 프레임 60%가 완성됐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된 프로젝트를 혼자 힘으로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김상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회사도 포기했고 정부도 포기했는데 왜 혼자 계속하느냐고 물었어요. 김상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라고. 한국 바다는 영원히 뚫린 채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지킬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조종사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다시 살려야겠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연락하겠다고, 이 기술을 미 국방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걸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김상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카이는 프로젝트를 공식 폐기했고 예산도 회수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아직 기회는 있다고. 이 샘플과 데이터를 가지고 해군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어요. 최준혁이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기술은 혁명이라고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갔어요. 샘플과 데이터를 들고 갔습니다. 대령을 만나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를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해군, 카이, 국방부가 모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새로운 구조기법을 설명하고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카이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기술이 검증된다면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실제 비행 테스트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해군도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비행을 허가하되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라고 못 박았어요. 김상훈과 3명의 엔지니어는 회의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프로젝트가 기사회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지막 기회였어요. 다시 실패하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상훈과 공장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말했어요. 마이클 덕분이라고.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3명이 3주를 버텼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김상훈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봤어요. 저 위 어딘가를 P3CK가 날아다닐 날이 올까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성공하게 해달라고. 5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경납고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회사가 인력을 지원했고 예산도 재배정됐습니다. 새로운 프레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하이브리드 용접 기법이 전체 구조에 적용됐습니다. 작업은 느렸지만 확실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체가 다시 조립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연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보강됐고 프레임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했어요. 저는 매일 공장에 나가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김상훈과 함께 모든 용접 부분을 점검했어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체가 완성됐어요. P3CK가 경납고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 보였어요. 더 단단하고 더 신뢰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 비행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기체 앞에 섰어요. 손으로 동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느껴졌어요. 김상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늘이 정말로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시험 비행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5년 전 사고와 한 달 전 실패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샤워를 하고 진해 기지로 향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활주로에 P3CK가 서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기체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견고해 보였어요. 김상훈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는 기체 주변을 걸으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박민수와 최준혁도 함께였습니다. 3명은 밤새 작업한 듯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김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기장이 바뀌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최고참 조종사가 자원했어요. 그는 한 달 전 사고 영상을 수십 번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관제탑에 모두 모였어요. 해군작전사령부 카이 임원진 엔지니어들. 그리고 이번에는 국방부 관계자도 참관하러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심판대였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르르르 4개의 엔진이 동시에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모니터에 각종 센서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유압, 전기, 구조 응력, 진동 수치. 모든 게 녹색이었어요.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P3CK가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기체가 부드럽게 떠올랐어요. 김상훈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동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범위였어요. 고도 500m, 1000m, 1500m. 기체는 순조롭게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처럼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어요.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이라고, 기체 반응이 부드럽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고도 3000m에 도달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동 테스트였습니다. 선회, 급상승, 급강하. 모든 걸 시험해야 했어요. 첫 선회가 시작됐습니다.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 순간 균열이 발생했거든요. 모니터를 봤어요. 주날개 연결부 응력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60%, 70%. 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80%에서 멈췄습니다. 김상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급상승 테스트가 이어졌어요. 기체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엔진 출력이 최대로 올라갔고 구조 전체에 하중이 실렸어요.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상승했지만 녹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조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관제탑 뒤쪽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해군 작전 장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가 외쳤습니다. 동해 작전구역에서 정체불명 잠수함 신호가 포착됐다고, 수중청 음기에 감지됐다고 했어요. 관제탑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작전사령부 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장교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위치는 울릉도 동쪽 80km, 수심 200m에서 북상 중이라고 했어요. 함정이 추적 중이지만 시야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령이 물었어요. 가용 대잠 항공기는 없냐고요.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P3C도 2시간 거리라고, 그 전에 잠수함이 공해상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 속 P3CK로 향했어요. 대령이 김상훈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지금 당장 작전 투입이 가능하냐고요. 김상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이건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실전이 아니었어요. 카이 사장이 반대했어요.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고, 실전 투입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한국 영해에 정체불명 잠수함이 있다고, 놓치면 다시는 추적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P3를 만든 이유라고 강조했어요. 김상훈이 저를 봤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어요. 구조 강도도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11시간 이상 비행, 악천 후, 적어도 기동. 모든 게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5년 전 제가 내린 결정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다시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대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결정해야 한다고 1분 안에 답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김상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실전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투입 가능하다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대령이 즉시 조종사에게 교신했습니다. 작전 명령을 하달했어요. 동해 작전 구역으로 즉시 이동하라고 정체불명 잠수함 추적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종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명령 수령, 작전 구역으로 이동하겠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P3CK가 방향을 틀었어요. 동쪽으로 기수를 돌리며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기체가 점점 작아지며 동해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시험 비행이 순식간에 실전 작전으로 바뀌어버린 거였습니다. 김상훈이 제 옆에 섰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제탑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험 관찰에서 작전 지휘로 전환됐어요. 함정과의 교신이 시작됐고 작전 해역 지도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작전 장교가 설명했어요. 잠수함은 북상 중이라고 속도는 약 15노트라고 했습니다. 현재 함정이 수중청음기로 추적 중이지만 곧 음향 그림자 구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P3CK가 30분 후 작전 구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수함을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려웠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15분.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김상훈이 중얼거렸어요. 제발 부탁이라고, 이번엔 부디 무사히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이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달라고요. 모니터에 P3CK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작전 구역까지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80km, 60km, 40km.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작전 구역 진입 5분 전이라고 소노부이 투하 준비 완료라고 했어요. 소노부이는 수중 음향 탐지기였습니다. 바다에 투하하면 잠수함 소리를 감지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P3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작전 해역에 도착했어요. P3CK가 고도를 낮추며 수색 패턴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소노부이가 투하됐어요. 바다에 떨어지며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관제탑의 음향 분석팀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해양 잡음, 선박 소음, 물고기 떼소리. 하지만 잠수함 신호는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소노부이가 연이어 투하됐습니다. P3CK는 체계적으로 수색 패턴을 그리며 날아다녔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신호가 없었습니다. 함정도 추적을 놓친 상태였어요. 대령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이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음향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신호 포착이라고요. 모두가 모니터로 달려들었어요. 주파수 그래프에 특정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스크류 소리였어요.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예상 위치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잠수함이 방향을 바꾼 거였습니다. 조종사에게 새 좌표가 전달됐어요. P3CK가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상훈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P3CK가 새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추가 소노부이를 투하했어요. 신호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음향 분석관이 확인했어요. 중국제 잠수함 특유의 음향 패턴이라고 39호형 디젤 잠수함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중국 잠수함이었습니다. 조종사에게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추적을 계속하라고,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P3CK가 잠수함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작전이었습니다. 잠수함이 회피 기동을 시작할 테니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제부터 몇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몰랐어요. 김상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발 이번엔 부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부디 성공하게 해달라고, 5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P3CK는 계속 날고 있었습니다. 700억짜리 고철이라고 조롱받던 그 기체가 지금 한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어요.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잠수함은 자신이 포착됐다는 걸 알아챈 듯 했어요. 즉시 급강하로 수심 300m까지 내려가며 엔진 출력을 줄였습니다. 음향 분석관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고 해저 지형을 이용해 숨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조종사는 침착했어요. P3CK가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소노부이를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치는 거였어요.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신호가 하나씩 화면에 표시됐어요. 6개, 8개, 10개. 김상훈이 제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10분이 흘렀지만 신호는 없었습니다. 대령이 초조하게 물었어요. 놓친 거냐고요? 그때 음향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제 포착이라고. 예상 위치에서 동쪽으로 3km, 잠수함이 수중에서 방향을 바꿨지만 센서망을 벗어나지 못한 거였어요. 조종사가 즉시 기동했고 P3CK는 새 좌표로 이동하며 추가 센서를 투하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동해상에 저기압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두꺼워지더니 파고가 높아졌어요. 기상 담당관이 경고했습니다. 풍속 20m 강풍이 2시간 내 작전 구역에 도달한다고 시정도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P3CK가 난기류에 휘말렸습니다. 조종사가 보고했어요. 기체 진동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추적은 계속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구조 응력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0%, 75%. 악천후가 기체에 하중을 주고 있었어요. 김상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안전 범위라고 새로운 구조가 버티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수함도 날씨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파도 소음이 커지면서 음향 신호가 자꾸 끊겼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음향 분석관이 땀을 흘리며 데이터와 싸우고 있었어요. 표적이 파도 소리 뒤에 숨고 있지만 완전히 놓치지는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P3CK는 고도를 150m까지 낮췄어요. 더 정밀한 탐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조종사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시정이 나빠서 유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계기에 의존한 비행이라고 보고했어요. 저는 진동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80%까지 올라갔어요. 한계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잠수함이 본격적인 저항에 나섰습니다. 음향 분석관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다중신호 포착이라고 음향 기만기 5개가 동시에 작동한다고 외쳤습니다. 모니터에 6개의 표적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대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놓친다고 뭔가 방법이 없냐고 소리쳤어요. 관제탑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조종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각 표적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P3CK가 넓은 원을 그리며 모든 표적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김상훈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도 숨을 참았어요. 15분이 흘렀습니다. 조종사가 보고했어요. 5개는 표류 중이고 하나만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3번째 표적이 진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 분석관이 즉시 검증했어요. 맞다고 3번째 표적에서만 스크류 소음이 감지된다고 확인했습니다. P3CK가 즉시 집중했습니다. 추가 소노 부위로 추적망을 좁혔어요. 김상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만기 공격을 뚫어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음향 분석관이 비명처럼 외쳤어요. 표적이 급강하 중이라고 수심 400m를 향해 내려간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깊이는 소노부의 추적 한계를 벗어나는 수심이었어요.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대령이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끝까지 추적하라고, 절대 놓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P3CK가 예상 부상 지점에 소노부위를 집중 투하했습니다. 잠수함은 영원히 깊은 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올라와야 했어요. 조종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20분이 흘렀어요.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어요. 관제탑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만 쳐다봤어요. 김상훈은 눈을 감고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주먹을 쥔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음향 분석관이 소리쳤어요. 신호 재포착이라고. 잠수함이 수심 250m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상 지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P3CK가 완벽하게 예측한 거였습니다. 대령이 주먹을 쥐었어요. 김상훈이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관제탑 전체가 박수로 들끓었습니다. 그 이후 추적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잠수함은 더 이상 회피 기동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수단을 다 쓴 뒤였습니다. P3CK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표적을 감시했어요. 레이더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비행 시간을 확인했어요. 이륙 후 8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시험 비행은 30분 만에 실패했는데
지금은 8시간째 문제없이 날고 있었어요. 구조 응력 수치도 75%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조는 끄떡없었어요. 김상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냈다고, 정말로 해냈다고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수함이 북한 수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 영해를 벗어나려는 마지막 시도였어요. 대령이 결정했습니다. 영해 경계선까지만 추적한다고, 그 이유는 외교 문제라고 말했어요. P3CK가 잠수함을 경계선까지 몰아갔습니다. 잠수함은 한국 바다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석양이 질 무렵 추적이 종료됐습니다. 총 비행시간 11시간. 잠수함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완벽한 추적이었어요. 조종사가 귀환을 보고했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성취감으로 가득했어요. 관제탑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1시간 동안 계속 서 있었더니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상훈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도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대령이 다가와 김상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한국 해군을 살렸다고 말했어요. P3CK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을 받으며 착륙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11시간 비행에도 기체는 멀쩡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내렸을 때 4명 모두 땀범벅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지상 요원들이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저는 기체에 다가갔어요. 동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1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날아다닌 열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된다고, 700억 고철이 신형을 넘어섰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상훈이 제 말을 들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철이 아니라고, 이건 한국이 만든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3명의 엔지니어가 만든 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해군, 카이, 국방부가 모였어요. 11시간 추적 성공은 전례 없는 성과였습니다. 대령이 발표했어요. P3CK는 세계 최초로 폐기 기체를 신형 수준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라고,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기술을 다른 노후 장비에도 적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김상훈은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상훈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김상훈이 말했어요. 마이클 덕분이라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들이 해낸 거라고, 3명이 밤샘으로 만든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봤어요. 경납고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기체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나머지 8대도 같은 방식으로 개조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실패했어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김상훈이 물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나머지 8대도 완성될 때까지 여기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이 웃었어요. 고맙다고,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제가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P3CK 프로젝트 성공 보고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번에는 성공 보고서였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700억으로 기적을 만들었다고,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로 날아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빛날 거였습니다. 700억짜리 고철은 이제 한국의 자랑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천에 머물고 있었어요. 나머지 8대 기체 개조 작업을 지켜보기로 한 뒤였습니다. 김상훈과 엔지니어들은 첫 성공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밀하게 작업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CNN 국제뉴스가 배경음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앵커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긴급 속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돌아봤어요. 중국 해군 관련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읽어내려가는 내용에 제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이 테이블에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중국 해군 내부 기밀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거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P3CK 대잠 능력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 핵심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P3CK의 추적 패턴 분석 결과 중국 해군 잠수함 전략은 최소 15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디젤 잠수함의 은밀성이 무력화됐으며 동해 및 서해 작전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앵커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해군 참모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출 경로는 불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용의 진위는 여러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상훈이었습니다. 뉴스 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지금 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공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다고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해군 관계자, 카이 임원진, 국방부 담당자들. 모두 같은 뉴스를 봤을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대령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중국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어요. 중국은 한국의 11시간 추적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악천후와 김한기 공격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점을 가장 우려한다고 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추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동해 잠수함 작전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어요. 사실상 작전 중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요. 700억짜리 고철이 중국 전략을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대잠전은 심리전이라고 설명했어요. 잠수함은 들키지 않는 게 생명인데 한번 완벽하게 추적당하면 모든 작전이 무력화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잠수함이 한국 바다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라고 말했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8대 개조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결정됐어요. 국방부는 추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P3CK가 단순한 대잠 항공기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경납고로 갔습니다. P3CK가 정비를 받고 있었어요. 조명을 받은 기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체 앞에 섰어요.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상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기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작전을 접었다고, 한국이 해냈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훈이 물었어요. 처음 모하비 사막에서 봤을 때 이런 결과를 상상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상상 못했다고, 오히려 재앙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했어요. 실패하는 꿈, 사람이 죽는 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끝까지 버텼느냐고, 3명만 남았을 때도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상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들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인 아들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걱정됐다고, 대잠 전력이 없으면 아들이 위험하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조종사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훈은 끝까지 책임을 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700억 고철은 고철이 아니었다고, 한국의 미래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함께 해냈다고, 마이클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체를 다시 올려다봤어요. 이 비행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바다 전략을 뒤흔든 억제 카드였어요. 한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해양 강국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워싱턴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P3CK 프로젝트 완료 보고 및 전략적 의미 평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700억 원으로 중국 해군 전략을 15년 후퇴시켰다고 썼어요.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구조 개발로 폐기 항공기 재생 기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기술을 주목해야 한다고 건의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700억짜리 고철이라고 조롱받던 P3CK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바다 전략을 뒤흔든 한국의 억제 카드였고 포기하지 않는 3명의 엔지니어가 만든 기적이었으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증명이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는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장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8대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몇 달 후면 9대 모두 하늘을 날 거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답장이 왔어요. 미 국방부 차관보였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다고 한국기술진과의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록히드 마틴도 기술 제휴를 타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상훈과 함께 해변에 나갔어요.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어요.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아들이 있다고 이제는 안심하고 작전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P3CK가 지키고 있다고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P3CK가 순찰 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700억으로 시작한 도전이 대한민국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5년 전 저는 실패로 무너졌습니다. 사람을 잃었고 자신감을 잃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명의 엔지니어가 보여준 끈기가 저를 구원했어요. 김상훈이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워싱턴으로 돌아가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자주 올 거라고 나머지 8대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언제든 환영한다고 당신은 이제 한국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김상훈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사천 공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700억짜리 고철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도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걸요.